윤미숙은 창가에 서서 늦가을의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평생을 모은 재산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강남의 큰 아파트 셋, 상가 건물 둘, 그리고 제법 큰 금융자산까지.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10년 홀로 자식들을 키워내며 사업도 일구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늘 불안했습니다. 올해로 75이 된 윤미숙은 최근 들어 더욱 자주 거울을 봅니다. 흰 머리카락이 늘어나고 주름이 깊어질 때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실감합니다. 젊어서부터 부동산 투자로 성공 가도를 달리며 세 자녀를 명문대에 보내고 좋은 직장에 취직시키는 것까지는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지는 않았는지 후회가 밀려옵니다. 김 변호사님, 제가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것이 이상하게 들리시나요? 맞은편에 앉은 김정호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20년 넘게 그녀의 법률 고문을 맡아온 그는 윤미숙의 고민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습니다. 서류 가방에서 꺼낸 계약서들을 책상 위에 가지런히 늘어놓으며 그가 말했습니다. 어르신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자녀분들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으신 거지요.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매일 배달되는 사연 들어보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야기가 올라오자마자 들으실 수 있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은 사연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윤미숙은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나이 75에 이런 모험을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고민이 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자주 마주하는 자녀들의 모습에서 위기감을 느낍니다. 특히 성공한 두 아들의 변화가 마음에 걸립니다. 큰아들 민우는 대형 로펌의 변호사로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어릴 적 그토록 따뜻하던 아이가 이제는 차가운 법조인이 되어 매달 한 번 찾아오는 것도 의무처럼 여기는 듯합니다. 방문할 때마다 재산 관리와 상속 문제를 꺼내는 모습에 윤미숙의 마음은 쓸쓸해집니다. 한 번은 어머니, 요즘은 신탁으로 재산 관리하시는 분들이 많다며 은근히 재산 이전을 종용하기도 했습니다. 둘째 민석은 IT 벤처기업 대표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늘 바쁘다는 핑계로 얼굴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최근에는 회사가 대기업에 인수되어 큰돈을 벌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지만 정작 어머니에게는 여전히 회사 사정이 어렵다며 용돈도 줄였습니다. 명절에 잠깐 들르는 것이 전부인 아들을 보며 윤미숙은 마음 한켠이 아픕니다. 반면 막내딸 민지는 지방에서 작은 미술학원을 운영하며 생계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이혼 후 혼자 아들을 키우느라 경제적으로 가장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한 달에 두어 번은 꼭 전화를 걸어 어머니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지난번 방문했을 때는 약값이 부족할까봐 용돈까지 꺼내놓는 모습에 윤미숙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재산을 모두 신탁으로 전환하고 파산 신청을 하는 것으로 서류를 꾸미면 됩니다. 실제로는 어르신의 재산에 전혀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김 변호사가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습니다. 자녀분들께는 상당한 충격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큰 아드님은 법조계에 계시니 파산 소식이 알려지면 체면이 깎일 것을 걱정하실 겁니다. 윤미숙은 쓰게 웃었습니다. 체면이라 그렇습니다. 큰아들은 분명 그것부터 걱정할 것입니다. 둘째는 아마도 슬그머니 발을 빼려 할 테고요. 막내딸의 반응이 가장 걱정됩니다. 이미 너무 힘든 형편인데 어머니 걱정까지 하게 될까봐 마음이 아프지만 이제는 알아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김 변호사의 설명을 들으며 윤미숙은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제와 돈을 더 모으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다만 자신의 마지막 시간을 누구와 함께 할지 이제는 알고 싶었습니다. 창밖으로 단풍잎이 바람에 휘날리는 모습이 보입니다. 늦가을의 쓸쓸한 정취 속에서 윤미숙의 마지막 실험이 시작되려 합니다. 강남의 대형 로펌이 자리 잡은 빌딩 38층. 윤미숙은 묵직한 청동 손잡이를 잡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문 너머에는 큰아들 민우의 사무실이 있습니다. 평소라면 비서를 통해 방문 약속을 잡아야 했지만 오늘은 다급한 일이라며 강행군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민우는 의외라는 듯 안경 너머로 눈을 크게 떴습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시죠? 윤미숙은 아들의 사무실을 둘러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아온 지 반년이 넘었지만 모든 것이 그대로입니다. 묵직한 월넛 책상, 영국제 가죽 소파, 그리고 벽면 가득한 법전들까지. 창 밖으로 보이는 강남의 전경이 마치 이곳의 권위를 상징하는 듯합니다. 민우야. 윤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큰일이 생겼다. 평소의 의연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조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민우는 무슨 일인가 싶어 하던 서류를 내려놓고 어머니를 소파로 안내했습니다. 내가 투자했던 상가 건물들이 문제가 생겼어. 세입자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한 데다가 은행 대출금 상환도 어려워졌고 윤미숙은 며칠 밤을 새워 준비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민우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어머니가 가진 상가 건물의 가치를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상속을 준비하며 몇 번이고 계산해본 숫자들이었으니까요. 소송이요? 왜 저한테 먼저 말씀 안 하신 겁니까? 제가 변호사고 아들인데. 민우의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함께 약간의 원망이 묻어났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윤미숙은 준비해온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 중에는 가짜로 꾸민 파산 신청서와 가압류 결정문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됐어. 민우는 서류들을 빠르게 훑어보았습니다. 전문가의 눈으로 보기에도 상황은 심각해 보였습니다. 어머니의 전 재산이 날아갈 수도 있는 상황.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계산이 이루어졌습니다. 본인의 상속분이 사라진다는 것보다 이 일이 법조계에 알려졌을 때의 파장이 더 걱정되었습니다. 일단 진정하세요, 어머니. 민우는 비서에게 커피를 주문하며 냉정을 되찾으려 애썼습니다. 제가 다른 변호사들과 상의해 보겠습니다. 아직 해결 방법이 있을 거예요. 윤미숙은 아들의 반응을 주의 깊게 살폈습니다. 민우의 목소리에서는 걱정보다는 불편함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잠시 고민하더니 노트북을 열어 무언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알아본 바로는 천호동에 괜찮은 요양원이 있습니다. 월 비용이 저렴한 편이고 시설도 나쁘지 않아요. 당분간은 거기서 지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양원이라고? 윤미숙은 예상은 했지만 가슴 한켠이 아려왔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잖아요. 강남 아파트들도 다 넘어갈 텐데 어머니가 혼자 사시기는 무리입니다. 제 아파트는 워낙 좁고 지영이도 있고. 민우의 아내 지영은 시어머니와의 동거를 한사코 거부하는 성격이었습니다. 윤미숙은 그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반대를 핑계 삼아 책임을 회피하는 아들의 모습이 서글펐습니다. 거기가 제일 현실적인 선택이에요. 파산 신청이 들어가면 어머니 명의로 된 재산은 다 가압류될 테고 결국 처분해야 할 거고. 민우는 법률 용어들을 늘어놓으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제가 월요일에 요양원 원장님과 약속을 잡아놓겠습니다. 윤미숙은 무거운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은 이미 모든 걸 정리하듯 말했습니다. 파산이라는 위기 앞에서 그가 첫 번째로 선택한 것은 어머니를 요양원으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럴 만한 이유와 핑계는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알겠다, 민우야. 윤미숙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내 말대로 하자. 돌아가는 길, 윤미숙은 택시 안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차창 밖으로는 화려한 강남의 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때는 이 거리의 건물 하나하나가 자신의 성공을 증명하는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차갑기만 합니다. 택시가 신호등 앞에 멈췄을 때 윤미숙은 문득 민우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등하교할 때마다 자신의 손을 꼭 잡고 엄마가 최고야라고 말하던 그 아이는 어디로 갔을까요? 돈과 성공을 쫓아 달려오는 동안 아들의 마음이 이렇게 차갑게 변해버린 것을 왜 몰랐을까요?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김 변호사였습니다. 어르신, 큰아드님은 어떤 반응이셨습니까? 예상대로였어요. 이제 둘째를 만나봐야겠네요. 전화를 끊으며 윤미숙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실망스럽지만 이제야 진실을 마주한 것 같았습니다. 차가운 가을바람이 거리를 쓸고 지나갔습니다. 낙엽이 휘날리는 모습이 어쩐지 그녀의 마음과 닮아 있었습니다. 판교의 거대한 IT 단지는 늦가을의 쌀쌀한 날씨에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유리와 철골로 지어진 높은 빌딩들 사이로 수많은 젊은이들이 커피와 태블릿을 든 채 종종 걸음을 치고 있었습니다. 윤미숙은 둘째 아들 민석의 회사 건물 1층 카페에서 핫아메리카노를 앞에 두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을 만난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민석의 회사는 이제 이 건물의 15층부터 18층까지를 모두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5년 전만 해도 지하 사무실에서 직원 5명으로 시작했던 회사였는데 이제는 직원이 300명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윤미숙은 잡지에서 본 아들의 인터뷰를 떠올렸습니다. 자수성가한 벤처 사업가라는 제목이 달린 그 기사에서 민석은 자신의 성공 비결로 열정과 도전 정신을 꼽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인 윤미숙이 기억하는 아들의 시작은 달랐습니다. 창업 초기 민석은 어머니에게서 5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당시 담보도 사업 계획서도 없었지만 아들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전세를 놓아 마련한 돈이었습니다. 회사가 첫 투자를 받기 전까지 6개월 동안 직원들 월급도 어머니가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민석의 회사는 국내 최대 포털 기업에 8천억 원에 매각되었습니다. 신문에는 청년 벤처의 신화라는 제목으로 크게 실렸지만 매각 이후 아들의 연락은 더욱 뜸해졌습니다. 오늘도 갑작스러운 방문이었지만 어머니라는 이유로 겨우 30분의 시간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비서를 통해 잡은 시간은 늦은 점심시간이었습니다. 한때는 장난스럽게 어머니의 볼을 꼬집던 아들을 이제는 비서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이 못내 서글펐습니다. 윤미숙은 카페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주 보이는 건물 외벽의 LED 전광판에는 주식 시세가 끊임없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반짝이는 숫자들이 마치 이곳의 삶을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숫자로 환산되는 곳. 그리고 그 안에서 아들도 차갑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약속 시간이 지나고도 30분이 더 흘렀습니다.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회의가 길어져서 비서를 보내겠습니다. 윤미숙은 식어버린 커피잔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검은 표면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유난히 초라해 보였습니다. 잠시 후 민석의 비서가 도착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의 젊은 여성은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는 준비해온 태블릿을 펼쳤습니다. 사장님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현재 해외 투자자들과의 미팅이 길어져서. 윤미숙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파산 관련 서류들과 언론 기사를 스크랩한 것들이었습니다. 비서는 형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카페를 나서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15층에서는 아마도 민석이 외국 투자자들과 새로운 사업 계획을 논의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도 거짓말일지 모릅니다. 아들은 이제 어머니의 파산 소식조차 직접 듣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나절의 찬바람이 윤미숙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칼바람에 눈가가 시려왔지만 그것이 눈물 때문인지 바람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멀리 건물 숲 사이로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빌딩들이 만드는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윤미숙의 작은 실루엣을 삼켜버렸습니다. 천호동 끝자락, 낡은 상가 건물을 개조한 평안요양원은 겉보기와 달리 내부는 더욱 우울했습니다. 30년은 됨직한 건물의 벽지는 군데군데 녹아내렸고 복도 끝에서는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윤미숙은 큰아들이 알아본 이곳으로 들어온 지 이제 사흘째였습니다. 창밖으로는 을씨년스러운 늦가을 하늘만이 보였습니다. 창틀에 쌓인 먼지를 손끝으로 문지르며 윤미숙은 지난 75년을 돌아보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시작한 작은 부동산 사무실에서 강남의 큰 손으로 성장하기까지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한 번도 이런 곳에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사인실의 다른 노인들은 대부분 무표정한 얼굴로 텔레비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간간히 들리는 것이라고는 복도를 오가는 간병인들의 발소리와 어디선가 들려오는 누군가의 신음소리뿐이었습니다. 한때 수십억 대의 부동산 거래를 척척 해내던 그녀가 이제는 배식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일과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첫날 큰아들 민우는 행정실에서 요양비를 결제하고 바로 자리를 떴습니다. 회사에 급한 일이 있다는 핑계였습니다. 둘째 민석에게는 비서가 대신 문자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잘 모시고 있습니다. 단 한 줄의 메시지가 전부였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식판에 담긴 음식을 바라보며 윤미숙은 문득 막내딸 민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지난 추석에 민지가 정성스레 준비한 잡채가 생각났습니다. 그때 손주까지 데리고 와서 밤늦게까지 이야기꽃을 피웠던 기억이 이제는 까마득했습니다. 어머니, 약 드실 시간입니다. 간병인의 기계적인 목소리에 윤미숙은 깊은 생각에서 깨어났습니다. 창밖에는 어느새 어둠이 깊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멀리서 고층 아파트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한때는 그녀의 것이었던 그 화려한 불빛들이 이제는 더없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밤이 되면 요양원은 더욱 적막해졌습니다. 형광등 아래 놓인 낡은 시계가 덜컹거리며 새벽을 향해 갔습니다. 윤미숙은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옆 침대의 할머니가 잠결에 자식 이름을 부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윤미숙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새벽녘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비상구.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마치 오래된 서랍처럼 그녀의 기억을 열어젖혔습니다. 어린 시절 민우가 아플 때면 밤새 간호하던 일 민석이 첫 회사를 차리겠다며 들떠있던 모습, 그리고 민지가 태어나던 날의 기쁨까지. 그 모든 순간이 이제는 까마득한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침이 밝아오며 요양원에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간병인들이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아침 식사 준비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미숙은 이부자리를 정리하며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차가운 유리창에 이마를 기대자 어제보다 더 차가워진 바람이 느껴졌습니다. 문득 김 변호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곧 결과가 나올 겁니다. 하지만 윤미숙의 마음 한켠에서는 이미 그 결과를 알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아침 공기 속에서 그녀는 막내딸의 전화번호를 꺼내 들었습니다. 아직은 누르지 못할 번호였습니다. 경기도 양평의 작은 미술학원에서 마지막 수업을 마친 강민지는 늦은 저녁의 쌀쌀한 공기를 마주했습니다. 초등학생들의 그림이 가득한 벽을 정리하고 물감 묻은 책상을 닦아내는 일상적인 마무리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가슴 한켠이 답답했습니다. 어머니와 통화한 지 보름이 넘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평소 일주일에 두어 번은 꼭 전화를 드렸는데 최근 들어 어머니의 전화가 먼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업 작가의 꿈을 접고 이혼한 뒤 미술학원으로 방향을 틀 때도 어머니는 한마디 잔소리 없이 묵묵히 지켜봐 주셨습니다. 그저 가끔 손주의 학원비를 슬쩍 봉투에 넣어주시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학원 문을 잠그려는 찰나 급하게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민지는 가방을 뒤적였습니다. 발신자 표시는 큰오빠였습니다. 평소에도 연락이 뜸한 큰오빠가 이 시간에 전화를 걸어온다는 것은 분명 무슨 일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민지야. 수학이 넘어 큰오빠의 목소리는 묘하게 냉정했습니다. 어머니가 평안요양원에 계셔. 순간 민지의 손에서 미술학원 열쇠가 떨어졌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부딪힌 소리가 늦은 밤 거리를 울렸습니다. 어머니가 요양원에? 그것도 자신도 모르게 떨리는 손으로 다시 열쇠를 집어들며 민지는 숨을 고르려 애썼습니다. 갑자기 무슨 어머니가 아프신 건가요? 파산하셨어. 모든 재산을 다 잃으셨다고 하더라고. 이제 강남 아파트에서도 나오셔야 해. 민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지난 추석에 뵈었을 때만 해도 여느 때처럼 건강하고 의욕적이셨던 어머니였습니다. 그런 분이 파산이라니. 더구나 요양원이라니. 민지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요양원이 어디셨죠? 천호동 끝쪽에 있어. 나랑 민석이가 알아봤어. 통화가 끝나자마자 민지는 서둘러 짐을 챙겼습니다. 17살 아들에게 급하게 전화를 걸어 집에서 혼자 저녁을 해결하라는 말을 남기고 곧장 양평터미널로 향했습니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다행히 마지막 버스가 남아 있었습니다. 서울행 버스의 창문에 머리를 기대며 민지는 눈물을 참으려 애썼습니다. 어둠 속으로 이어지는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혼하고 힘들 때 손주 교육비를 넣어주시던 어머니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그토록 자주 연락하시던 분이 왜 이런 큰일은 알리지 않으셨을까? 버스가 강변북로를 달릴 때쯤 밤하늘에 수놓인 도시의 불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한강 위로 떠있는 달빛이 물결 따라 일렁이는 모습이 어머니의 주름진 얼굴처럼 보였습니다. 손바닥으로 입을 막았지만 참았던 흐느낌이 새어나왔습니다. 자정을 넘어 요양원에 도착했을 때 당직 간호사는 이미 면회 시간이 지났다며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민지의 애원하는 눈빛을 마주하고는 결국 특별히 허락해 주었습니다. 어두운 복도를 지나 사인실의 문을 열었을 때 민지는 숨을 멈췄습니다. 창가에 놓인 침대에서 어머니는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늘 당당하고 활기찼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형광등 불빛 아래 야위어 보이는 얼굴이 민지의 가슴을 저몄습니다.
침대 곁으로 다가가 어머니의 마른 손을 조심스레 잡았습니다. 그제야 참았던 눈물이 본물처럼 쏟아졌습니다. 깊은 밤의 요양원은 적막했습니다. 간간이 들려오는 난방기의 소음만이 민지의 흐느낌을 감추어 주었습니다. 어머니의 침대 곁 낡은 스탠드 조명이 희미한 빛을 들이우는 가운데 민지는 어머니의 손을 한참이나 쥐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놓인 어머니의 가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 고급 브랜드만을 고집하시던 어머니의 가방이 아니었습니다. 마트에서 파는 듯한 값싼 가방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몇 벌의 옷가지와 칫솔, 그리고 오래된 가족사진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사진 속에는 20살도 채 되지 않은 민지가 어머니, 오빠들과 함께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민지는 속삭이듯 불렀습니다. 깊이 잠들어 있던 윤미숙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한 불빛에 눈을 찌푸리더니 이내 딸의 얼굴을 알아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지야? 그 한마디에 담긴 떨림이 민지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려 했지만 민지가 재빨리 말렸습니다. 순간 옆 병상의 할머니가 잠결에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도 끝 휴게실로 자리를 옮기는 동안 어머니의 걸음걸이가 전보다 훨씬 무거워진 것을 민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휴게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달빛이 창을 통해 희미하게 들어와 차가운 테이블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누가 알려줬니? 큰오빠요. 윤미숙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는 덤덤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순간 민지의 손에서 미술학원 열쇠가 떨어졌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부딪힌 소리가 늦은 밤 거리를 울렸습니다. 어머니가 요양원에? 그것도 자신도 모르게 떨리는 손으로 다시 열쇠를 집어들며 민지는 숨을 고르려 애썼습니다. 갑자기 무슨, 어머니가 아프신 건가요? 파산하셨어. 모든 재산을 다 잃으셨다고 하더라고. 이제 강남 아파트에서도 나오셔야 해. 민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지난 추석에 뵈었을 때만 해도 여느 때처럼 건강하고 의욕적이셨던 어머니였습니다. 그런 분이 파산이라니. 더구나 요양원이라니. 민지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요양원이 어디셨죠? 천호동 끝쪽에 있어. 나랑 민석이가 알아봤어. 통화가 끝나자마자 민지는 서둘러 짐을 챙겼습니다. 17살 아들에게 급하게 전화를 걸어 집에서 혼자 저녁을 해결하라는 말을 남기고 곧장 양평터미널로 향했습니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다행히 마지막 버스가 남아 있었습니다. 서울행 버스의 창문에 머리를 기대며 민지는 눈물을 참으려 애썼습니다. 어둠 속으로 이어지는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혼하고 힘들 때 손주 교육비를 넣어주시던 어머니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그토록 자주 연락하시던 분이 왜 이런 큰일은 알리지 않으셨을까? 버스가 강변북로를 달릴 때쯤 밤하늘에 수놓인 도시의 불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한강 위로 떠있는 달빛이 물결 따라 일렁이는 모습이 어머니의 주름진 얼굴처럼 보였습니다. 손바닥으로 입을 막았지만 참았던 흐느낌이 새어나왔습니다. 자정을 넘어 요양원에 도착했을 때 당직 간호사는 이미 면회 시간이 지났다며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민지의 애원하는 눈빛을 마주하고는 결국 특별히 허락해 주었습니다. 어두운 복도를 지나 사인실의 문을 열었을 때 민지는 숨을 멈췄습니다. 창가에 놓인 침대에서 어머니는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늘 당당하고 활기찼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형광등 불빛 아래 야위어 보이는 얼굴이
민지의 가슴을 저몄습니다. 침대 곁으로 다가가 어머니의 마른 손을 조심스레 잡았습니다. 그제야 참았던 눈물이 본물처럼 쏟아졌습니다. 깊은 밤의 요양원은 적막했습니다. 간간이 들려오는 난방기의 소음만이 민지의 흐느낌을 감추어 주었습니다. 어머니의 침대 곁 낡은 스탠드 조명이 희미한 빛을 들이우는 가운데 민지는 어머니의 손을 한참이나 쥐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놓인 어머니의 가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 고급 브랜드만을 고집하시던 어머니의 가방이 아니었습니다. 마트에서 파는 듯한 값싼 가방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몇 벌의 옷가지와 칫솔, 그리고 오래된 가족사진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사진 속에는 20살도 채 되지 않은 민지가 어머니, 오빠들과 함께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민지는 속삭이듯 불렀습니다. 깊이 잠들어 있던 윤미숙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한 불빛에 눈을 찌푸리더니 이내 딸의 얼굴을 알아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지야? 그 한마디에 담긴 떨림이 민지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려 했지만 민지가 재빨리 말렸습니다. 순간 옆 병상의 할머니가 잠결에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도 끝 휴게실로 자리를 옮기는 동안 어머니의 걸음걸이가 전보다 훨씬 무거워진 것을 민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휴게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달빛이 창을 통해 희미하게 들어와 차가운 테이블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누가 알려줬니? 큰오빠요. 윤미숙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는 덤덤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이런 꼴 보여서 미안하구나. 그 말에 민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으며 어머니의 팔을 꼭 붙잡았습니다. 차가운 병원 복도에서 풍기는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최고급 향수만 고집하시던 어머니가 이런 냄새 속에서 지내야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으로 가요. 양평이라 서울보다는 좁지만요. 민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윤미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새 버스에서 생각했던 말들이 본물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제가 모시겠습니다. 아들도 이제 고3 되는데 할머니랑 같이 지내면 좋아할 거예요. 학원만 조금 줄이면 방도 하나 더 만들 수 있어요. 제가 말을 잇던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복도 끝 비상구 표시등의 붉은 빛이 그 눈물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윤미숙은 딸의 등을 가만히 쓸어내렸습니다. 차가운 병원 복도에서 모녀는 오랫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멀리서 새벽을 알리는 교회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병원 창문으로 비치는 달빛이 조금씩 옅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는 순간 윤미숙의 눈가에도 작은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딸을 만난 감동 때문인지 아니면 이제 곧 끝나갈 자신의 실험에 대한 안도감 때문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양평의 작은 전원주택은 겨울의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창밖의 감나무는 이미 잎을 다 떨구었고 아침마다 서리가 내렸습니다. 윤미숙이 이곳에서 지낸 지도 보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완강히 거절했지만 결국 막내딸의 진심 어린 설득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이른 아침 윤미숙은 마당에 놓인 평상에 앉아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멀리 남한강이 굽이치는 풍경이 한 폭의 수채화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요양원의 답답했던 창문 너머 풍경과는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다웠습니다. 손주인 준우는 매일 아침 학교에 가기 전 할머니께 꼭 인사를 드렸습니다.
고3을 앞둔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할머니와 함께 아침 식사를 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민지는 아침 일찍 학원 준비를 하면서도 어머니의 식사를 직접 차려드렸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아침이 시작되려 할 때였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택배가 왔나 싶어 민지가 문을 열었을 때 그곳에는 뜻밖의 손님들이 서 있었습니다. 큰오빠 민우와 작은오빠 민석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디 계시지? 민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낮고 무거웠습니다. 민지가 대답하기도 전에 두 형제는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은 채 거실로 성큼 들어섰습니다. 마당의 평상에서 차를 마시고 계시던 윤미숙은 아들들의 모습에 담담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무슨 일입니까? 민우의 손에는 한 뭉치의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며칠 전 김 변호사를 찾아갔다가 알게 된 진실이었습니다. 파산은 거짓이었고 모든 재산은 그대로였다는 것을. 민석의 얼굴도 창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이제 드러났나 보구나. 윤미숙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늦가을의 차가운 바람이 마당의 감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낙엽 하나가 떨어져 평상 위에 놓인 찻잔 속으로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신 겁니까? 저희를 시험하시려고요?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동안의 불편한 진실이 한순간에 드러난 것 같은 당혹감이 역력했습니다. 윤미숙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마당 한켠에서는 작은 새 한 마리가 모이를 쪼아먹고 있었습니다. 시험이라기보다는 확인이었다고 해야 할까. 윤미숙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오랜 시간 어깨를 누르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편안함마저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이제 막내딸을 향했습니다. 민지는 현관 앞에 그대로 서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다들 앉으렴. 이야기할 게 많구나. 식탁에 모인 자녀들 앞에서 윤미숙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김 변호사와 상의하에 진행된 계획, 자녀들의 반응을 지켜본 시간들, 그리고 요양원에서의 날들까지 모든 이야기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민우와 민석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부끄러움이 교차했습니다. 그들이 보인 냉담한 반응들, 책임을 회피하려 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반면 민지의 눈에는 맑은 이슬이 맺혔습니다. 미안하다. 너희에게 이런 상처를 줄 생각은 아니었어. 윤미숙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창밖에서는 늦가을의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마당의 감나무 그림자가 거실 바닥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첫눈이 내린 12월의 아침, 양평의 작은 전원주택에는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거실 한켠에 놓인 작은 난로가 따뜻한 온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큰아들 민우는 평소와 달리 넥타이도 매지 않은 편한 차림이었고, 둘째 민석은 휴대폰을 내려놓은 지 오래였습니다. 윤미숙은 공증인 앞에서 새로운 유언장에 서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 재산의 상속자를 막내딸 민지로 지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펜을 놓는 윤미숙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눈빛만은 단단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래도 되는 건가요?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동안 이어져 온 이야기들이 마침내 이 순간으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한 달 전과는 전혀 다른 표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돈은 필요한 곳에 가야 하는 법이다. 윤미숙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하얀 눈발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당의 감나무 가지마다 소복하게 쌓인 눈이
마치 꽃이 핀 것처럼 보였습니다. 공증인이 돌아간 후 가족들은 오랜만에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민지가 끓인 김치찌개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식탁 위에는 평소 즐기던 고급 양주 대신 막걸리 한 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그동안 어머니께 잘못했습니다. 민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평소의 냉철한 변호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어린 시절 잘못을 고백하던 아들의 표정이었습니다. 민석도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다들 엄마 마음도 모르고 이기적이었던 거지. 윤미숙은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마당에 내리는 첫눈을 향해 있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돈을 쫓아 달려온 시간들, 그리고 마지막 실험을 통해 깨달은 진실들이 이제는 하얀 눈처럼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매주 한 번씩 꼭 오겠습니다. 민우의 말에 민석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이 담긴 약속이었습니다. 막내 민지는 그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두 아들이 떠난 후 윤미숙은 다시 마당의 평상에 앉았습니다. 첫눈은 그쳤지만 하얀 세상은 그대로였습니다. 손주 준우가 할머니 곁에 와서 조용히 앉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봄에는 여기 꽃도 피겠죠? 윤미숙은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마당 한켠에 민지가 심어놓은 꽃나무들이 눈 속에서 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돈이 아닌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멀리 남한강 너머로 석양이 저물어 갔습니다. 하지만 윤미숙의 마음속에는 이제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까 깜빡하신 분들이 계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 늦여름의 아침 햇살이 고급 주택가의 텃밭을 비추고 있습니다. 영동구에서 가장 큰 규모의 개인 텃밭이지만 이곳에서는 매일 아침 허름한 차림의 노인 한 명이 홀로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KD중공업 강태식 회장입니다. 평소라면 절대 입지 않을 낡은 면바지에 구멍난 티셔츠 차림이지만 호미로 잡초를 뽑는 그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합니다. 호박 넝쿨이 뻗어나간 자리를 따라 가지를 정리하고 방울토마토 줄기를 점검하는 손놀림은 마치 오랜 농부를 연상시킵니다. 수확한 채소를 이웃과 나누는 재미에 푹 빠진 그는 이제 매일 아침이 기다려집니다. 굳이 정원사를 쓰지 않는 이유를 아내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강태식에게 이 텃밭은 제2의 인생을 의미했습니다. 기업을 일구던 때와 같은 열정으로 땅을 일구며 그는 새로운 기쁨을 발견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수확할 것이 많은 날입니다. 방울토마토는 봉지째로 따야 할 만큼 탐스럽게 익었고 상추도 적당히 자라 수확하기 좋았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채소를 따던 그때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매일 배달되는 사연 들어보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야기가 올라오자마자 들으실 수 있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은 사연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보, 큰일 났어요. 지금 당장 백화점으로 와주셔야겠어요. 아내 박영자의 다급한 목소리가 휴대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강태식은 이마의 땀을 훔치며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갑자기 웬일이요?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VIP 라운지에서 만나기로 한 사람들이 있다고요. 제가 지금 너무 급해서 화장실에 왔는데 약을 놓고 왔어요. 가방에 있는 변비약 좀 가져다 주세요. 강태식은 그제야 아내가 오전에 했던 말이 기억났습니다. 텃밭일에 정신이 팔려 깜빡한 것입니다. 시계를 보니 약속 시간까지 20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채소를 대충 장바구니에 담아 차고에 놓고 아내의 가방을 찾아 변비약을 꺼내 정갈한 쇼핑백에 담았습니다. 옷을 갈아입을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한편 백화점에서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VIP 라운지 신입 직원 서정아는 거울 앞에서 머리카락 한 올 한 올까지 꼼꼼히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녀의 첫 독립 근무일입니다. 단정하고 격식 있게 완벽해야만 합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검은색 재킷과 치마는 새로 다린 듯 구김 하나 없었고 구두는 간밤에 닦아 윤이 날 정도였습니다. 머리카락은 단정하게 하나로 묶어 올렸고 화장도 깔끔하게 마쳤습니다. 이 백화점은 서정아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10년 전 이곳에서 청소부로 일하시던 아버지의 마지막 출근길이 떠올랐습니다. 폐암 판정을 받고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된 아버지는 그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출근하셨습니다. 퇴근하는 길에 아버지는 어린 딸의 손을 잡고 VIP 라운지가 있는 꼭대기층을 올려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정아야, 너는 꼭 이런 곳에 손님으로 당당하게 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아버지처럼 구석에서 청소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런 좋은 곳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되렴.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서정아는 이곳의 직원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바람과는 달랐지만 그녀는 나름의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구석에서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VIP 라운지에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비록 손님은 아니었지만 이곳에서 당당하게 일하는 모습을 아버지는 분명 자랑스러워 하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백화점에 도착한 서정아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곧 첫 독립근무가 시작됩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침착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VIP 라운지의 품격을 지키는 것, 그것이 그녀의 사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날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운명의 날이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바람과 자신이 선택한 길 사이에서 큰 깨달음을 얻게 될 그 순간을 말입니다. 백화점 VIP 라운지 입구에 한 남자가 다급히 나타났습니다. 땀과 흙먼지로 범벅이 된 낡은 옷차림의 노인이었습니다. 바지 무릎께는 흙이 묻어 있었고 신발에도 흙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다만 그의 손에 들린 쇼핑백만은 하얗고 정갈했습니다. 그 안에는 아내의 변비약이 있었습니다. 서정아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본능적으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첫 독립근무 날 이런 상황을 마주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매니저가 늘 강조하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VIP 라운지는 우리 백화점의 자존심입니다. 죄송하지만 이곳은 VIP 라운지입니다. 일반 고객 휴게실은 3층에 있습니다. 서정아의 목소리는 공손하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동안 받았던 교육이 그대로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흙 묻은 작업복 차림의 노인은 그녀가 생각하는 VIP 라운지의 기준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습니다. 아내가 안에 있다고 하는데 강태식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평소라면 자신이 누군지 밝혔을 테지만 지금은 너무 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내가 기다리고 있다는 말만 겨우 꺼냈습니다. 손님, 죄송하지만 이런 차림으로는 출입이 어렵습니다.
저희 라운지는 고품격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혹시 고객님의 배우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서정아는 내심 이 노인이 누군가의 배우자라는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VIP 라운지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배우자라면 이렇게 지저분한 차림으로 올 리가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아마도 길을 잘못 들어선 행인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박영자, 내 아내는 박영자요. 지금 화장실에 있다고. 강태식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서정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영자라는 이름은 분명 오늘의 VIP 예약 명단에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욱 이 남자를 들여보낼 수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유명 고객의 이름을 도용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이 광경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고급스러운 옷차림의 중년 신사가 미간을 찌푸리며 서정아에게 말했습니다. 직원분, 저런 분은 좀 빨리 보내시죠. 보기가 불편합니다. 그때 지나가던 오미연이 이 광경을 쓱 보았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이런 상황에 관심을 보였겠지만 오늘은 약속 시간에 늦어 서둘러야 했습니다. 아니, 저런 차림으로 어떻게 VIP 라운지에.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흙 묻은 작업복 차림의 노인이 알고 보니 자신의 절친한 친구 박영자의 남편일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화장실에 갇힌 박영자는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절대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을 텐데 오늘따라 변비약을 놓고 온 것이 이리 급한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약을 가져오겠다는 남편의 연락을 받은 지 15분이 지났지만 아직 소식이 없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박영자는 초조한 마음에 다시 한번 남편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그저 남편이 늦는 이유를 궁금해할 뿐이었습니다. 화장실 칸막이 너머로 다른 여성들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어떤 노인분이 흑투성이 차림으로 VIP 라운지에 들어오려고 한다나 봐요. 정말요? 첫 출근한 신입 직원이 맡고 있대요. 잘했네요. 저런 분들은 확실히 막아야죠. 박영자는 무심코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남편 이야기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신입 직원이 제법이네. 우리 라운지의 품격은 지켜야지. 서정아는 입구에서 계속 강태식을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뇌리에는 어린 시절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백화점에서 청소부로 일하시던 아버지도 저렇게 허름한 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와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이제 VIP 라운지의 직원이었고 이곳의 품격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고객님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없으시다면 입장이 어렵습니다. 강태식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주머니를 뒤적여 신분증을 찾으려 했지만 텃밭에서 입던 작업복에는 지갑도 가져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내의 다급한 전화에 정신없이 달려온 것이 이런 상황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가 강태식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김도윤 매니저는 VIP 라운지 입구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습니다. 15년차 베테랑의 직감이었습니다. 멀리서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보였고 평소라면 들리지 않을 웅성거림이 들려왔습니다. 특히 오늘은 신입 직원 서정아의 첫 독립근무 날이었기에 그의 마음은 더욱 조급해졌습니다. 매니저의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보니 한 노인이 서정아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옷은 흙으로 얼룩져 있었고 신발에도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범상치 않았습니다. 김도윤은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눈빛을 알아보는 데는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KD중공업 강태식 회장이었습니다. 10년 전 그가 막 VIP 라운지에 배치받았을 때부터 늘 보아온 단골 고객이었습니다. 강태식 회장은 매달 한 번씩 아내와 함께 이 라운지를 찾았고 직원들을 항상 따뜻하게 대해주었습니다. 특히 명절이면 직원들의 가족까지 챙기며 인자한 모습을 보여주던 분이었습니다. 회장님, 이렇게 찾아오시다니. 김도윤의 목소리에 서정아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회장님이라는 단어가 그녀의 귓가를 강타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이 막아섰던 사람이 이 백화점 VIP 라운지의 최고 고객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교육받으면서 수없이 보았던 VIP 고객 명단 첫 페이지의 사진 속 인물이 바로 이 허름한 차림의 노인이었다는 사실이 그녀의 머리를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강태식은 김도윤을 보자 반가운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고 목소리에는 책망의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김 매니저, 이것 보시오. 내 아내가 화장실에 있다고 하는데 이 직원이 막아서는 바람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었소. 영자 마누라가 변비약을 찾는다고 하는데 말이오. 김도윤은 재빨리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서정아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제가 모시고 들어가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서정아는 그 속에 담긴 날카로운 질책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 VIP 라운지로 오미연이 들어섰습니다. 아까 본 그 허름한 차림의 노인이 강태식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그녀의 입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평소 늘 보던 정장 차림의 강태식이 아닌 전혀 다른 모습이었기에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아까 그를 향해 던진 혼잣말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서정아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자신이 방금 전까지 막아섰던 사람이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인 중 한 명이라는 사실이, 그리고 그를 마치 거지 취급하듯 대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아침에 봤던 VIP 고객 명단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강태식 회장은 그 첫 페이지를 장식하는 최고의 VIP였습니다. 그 순간 10년 전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청소부였던 아버지가 이 백화점을 마지막으로 나서던 날, 그때도 이런 낡은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당신의 차림새를 부끄러워하며 뒷문으로 나가려 했지만 어떤 손님이 아버지를 불러세웠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청소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그 손님은 아버지에게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아버지의 수고로움을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후에 알고 보니 그 손님은 백화점 초창기부터 다니던 단골 고객이었다고 합니다. 그 장면을 본 어린 서정아의 마음에는 작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모든 사람이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는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방금 전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싫어하던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이 말입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실망하셨을까요? 더구나 그녀가 막아선 사람은 이 백화점의 가장 귀한 손님이었습니다. 첫 독립근무를 맡은 날, 그녀는 최악의 실수를 저지른 것입니다. 김도윤은 강태식을 안내하며 서정아를 한 번 더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았지만 지금은 그것을 어루만져 줄 시간이 없었습니다.
우선은 회장님을 응대하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강태식은 서정아를 향해 잠깐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표정에서 무언가 익숙한 것을 발견한 듯 했지만 지금은 아내가 더 급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어딘가 모를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 어떤 청소부를 대했던 때와 같은 따뜻함이었습니다. 서정아는 그제야 자신의 실수를 온몸으로 실감했습니다.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그녀의 귓가에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 울렸습니다. 정아야,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거라. 내가 어떤 위치에 있건 모든 사람을 같은 눈높이로 바라보는 게 진정한 품격이란다. 그 말씀이 그녀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결국 그녀는 아버지의 마지막 가르침을 완전히 배신한 것입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주변의 손님들은 이제 상황을 파악하고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노인의 차림새를 눈살 찌푸리며 바라보던 이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시선은 이제 서정아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자신이 저지른 실수의 무게를 온전히 실감했습니다. 박영자는 화장실에서 나오는 길에 이미 상황을 전해 들었습니다. 옆 칸의 여성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듣고 있자니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흙 묻은 작업복 차림의 노인이라면 분명 자신의 남편 일터였습니다. VIP 라운지로 들어서는 순간 그녀의 예감은 확신이 되었습니다. 평소의 당당한 걸음걸이가 아닌 조심스럽게 발을 옮기는 남편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의 바지와 신발에는 아직도 텃밭의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일이에요? 박영자의 목소리에 강태식이 돌아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아직도 변비약이 든 쇼핑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김도윤 매니저가 재빨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박영자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수모를 당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서정아는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박영자의 매서운 시선이 그녀를 향했습니다. 평소 우아하고 세련된 모습으로 유명한 박영자였지만 지금은 분노로 인해 온몸이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감히 우리 회장님을. 하지만 강태식이 아내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괜찮소. 이 직원이 잘못한 게 아니오. 오히려 자신의 일을 충실히 한 것이지. 강태식의 목소리에는 책망이 아닌 따뜻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서정아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자네가 새로운 직원인가? 이런 모습으로 왔으니 막은 것이 당연하지. 오히려 내가 미안하구먼. 서정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강태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어딘가 낯익었습니다. 10년 전 아버지의 마지막 출근 날 마주쳤던 그 따뜻한 눈빛과 닮아 있었습니다. 회장님, 저 정말 죄송합니다. 서정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복받쳐 올랐습니다. 그동안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이야기가 튀어나오려 했습니다. 사실 제 아버지도 이곳에서 일하셨습니다. 10년 전 이 백화점의 청소부셨어요. 강태식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서정아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폐암 판정을 받으시고 마지막으로 이곳을 청소하셨습니다. 그날 아침 아버지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이 백화점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싶다고 하셨죠. 강태식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의 기억 속에서 오래된 장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10년 전 어느 이른 아침 그도 텃밭일을 마치고 출근길에 들렀던 이 백화점에서 만났던 한 청소부가 생각났습니다.
혹시 서정배 씨의 딸인가? 서정아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강태식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청소부 아저씨가 자네 아버지였구만. 내가 그분을 잊을 수가 없었네. 그날 아침 일찍 나도 텃밭일을 끝내고 들렀다가 곱게 청소하시는 모습을 보았지. 내가 인사를 건넸더니 깜짝 놀라시더군. 강태식의 목소리가 감정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분이 내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네. 저는 비록 청소부지만 이 백화점을 찾는 모든 손님들이 깨끗한 곳에서 행복하게 쇼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깊이 새겨졌소. 김도윤 매니저와 박영자는 놀란 눈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이런 인연이 숨어 있으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난 지금도 텃밭을 가꾸면서 그분 생각을 자주 하지. 겉모습은 달라도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진 사람의 모습을. 자네 아버님이 그러셨듯이 말이야. 서정아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또렷이 기억해냈습니다. 퇴근하는 길에 강태식과 마주쳤던 그날, 아버지는 평소와 달리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정아야, 오늘 내가 귀한 손님께 감사 인사를 받았단다. 이제 난 당당한 청소부로 퇴직할 수 있게 되었어. 그날은 저희 아버지의 마지막 출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회장님을. 서정아의 목소리가 흐려졌습니다. 강태식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자네 아버님이 계시다면 오히려 기뻐하실 거야. 자네가 이렇게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비록 오늘은 나를 막았지만 그건 이라운지의 품격을 지키려는 자네의 마음이었을 테니까. 박영자는 남편의 말을 듣고 있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왜 남편이 그토록 텃밭에 집착하는지, 왜 항상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으려 하는지를. 그것은 오래전 한 청소부에게서 배운 소중한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아침, VIP 라운지의 풍경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입구에는 작은 화분이 새로 놓여 있었습니다. 방울토마토 모종이었습니다. 서정아가 매일 아침 조금씩 물을 주며 정성껏 가꾸는 화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서정아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단정하고 격식 있는 차림새였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따뜻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까다로운 고객이 와도 더 이상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았고 허름한 차림의 손님이 실수로 들어와도 부드럽게 안내했습니다. 강태식은 일주일에 한 번씩 들렀습니다. 이제는 작업복 차림 그대로였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여전히 놀라워했지만 서정아는 그의 모습에서 아버지의 채취를 느꼈습니다. 진심을 다해 자신의 일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을 말입니다. 정아야, 내 아버지도 그랬단다.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계셨지. 강태식은 서정아를 딸처럼 대했습니다. 때로는 아버지의 옛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때로는 인생의 지혜를 전해주었습니다. 자신의 일을 사랑하는 마음가짐, 그것이 진정한 품격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박영자도 달라졌습니다. 평소 격식을 중시하던 그녀였지만, 이제는 남편의 소박한 모습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서정아를 각별히 챙겼습니다.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딸을 찾은 것처럼 말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VIP 라운지의 한쪽 테이블에서는 우아한 티타임이 펼쳐졌습니다. 박영자와 오미연이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영자야, 그날 정말 미안했어. 나도 모르게 그만. 회장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박영자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나도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으니까요. 남편이
왜 그토록 소박한 삶을 고집하는지, 왜 항상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으려 하는지를. 서정아가 우아한 티세트를 내어오자 박영자가 자리를 권했습니다. 정아야, 우리랑 잠시 앉을래?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서정아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때로는 박영자가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때로는 오미연이 재미있는 백화점 에피소드를 들려주었습니다. 티타임이 끝날 무렵 박영자는 오미연에게 정갈하게 포장된 봉투를 건넸습니다. 자, 이건 오늘 아침에 회장님이 보내신 거예요. 요즘 특별히 잘 자란 상추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머, 고마워요. 요새 회장님 텃밭 채소 맛보고 우리 애들이 다른 채소는 쳐다보지도 않는다니까요. 한편 강태식의 텃밭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닌 여러 사람이 함께 가꾸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서정아와 어머니 그리고 백화점 직원들이 모여 텃밭 일을 돕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이제는 제법 농사 전문가가 된 것 같다며 모두가 웃음 짓습니다. 정아야, 이제 알겠니? 내 아버지가 왜 그토록 이 일을 사랑하셨는지. 어느 날 강태식이 물었습니다. 서정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마지막 가르침이 무엇이었는지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겉모습이 아닌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갖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는 것. 해가 저물어갈 무렵 서정아는 퇴근길에 항상 입구의 방울토마토 화분을 들여다봅니다. 빨갛게 익어가는 토마토를 보며 생각합니다. 사람의 마음도 저렇게 하나둘 익어가는 것이라고. 처음에는 서툴고 어설펐지만 진심을 다해 가꾸다 보면 어느새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아버지, 이제야 정말 알 것 같아요. 진정한 품격이 무엇인지를. 그녀의 말이 저녁 공기 속에 잔잔히 퍼져나갔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까 깜빡하신 분들이 계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